산오파 등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초가집에서 달려나갔다. 그 사내는 석파천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이분이 아무래도 석방주인 것 같군요. 그렇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는 하오. 귀하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그 사람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조가입니다. 석방주께서는 어서 출발하시지요. 석파천은 그를 바라보며 넌지시 입을 열었다. 불초는 몇 분의 위더른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귀도로 가서 구경을 하고 싶소이다. 그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곤란하지요. 조그만 배라 많은 사람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주께서는 엄히 명령을 내리시되 석방주 한 사람만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게 된다면 조그만 배는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고 소인 또한 목을 보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오파는 냉소를 했다. 흥흥.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상 아마도 당신 맘대로 되지는 않을걸. 그리고 그녀는 조씨 성을 가진 산의 앞으로 다가서며 손으로 칼자루를 거머쥐었다. 그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산오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석파천에게만 공손히 말했다. 소인이 안내를 하겠으니 석방주께서는 가시지요.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서 걸었다. 석파천과 산오파 그리고 석청 등 모두 그 뒤를 따랐다. 바닷가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두 곳의 산등성이를 돌아가자 모래사장 가에 한 척에 조그마한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배의 폭은 불과 석자 정도였으며 길이 또한 6자를 넘지 않을 것 같았다. 진정 작고 작아서 다시 더 작을 수 없는 그런 배라 두 사람을 태울 수 있을는지도 매우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니 한 사람을 더 태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한번 돌아보더니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소인을 죽이는 것은 그저 손 한번 놀리는 수고를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분이 협객도로 가는 바닷길을 알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석방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시지요. 산오파와 석청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협객도가 이토록 용의주도하게 사태를 안배하여 한 사람도 더 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저 협객도의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이 섬이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지 먼 곳에 있는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었다. 더군다나 협객도라는 이름은 10중 8구 본래의 이름이 아닐 것 같아서 설사 바닷길에 익숙한 사공들이나 장사치들도 알고 있지 못할 것인데 넓고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력을 다해 사방을 둘러보아도 바다에는 한 척의 배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협객도에서 보내온 배를 뒤따라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산오파는 놀람과 분노에 손을 뻗쳐서는 그 사내의 정수리를 후려치려고 했으나 손이 반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멈추며 석파천에게 당부했다. 제자야, 너는 구리패를 나에게 주려무나. 내가 너 대신 가야겠다. 이 할망구는 어찌됐든 간에 늙은 미치광이와 함께 죽어야겠다. 그 황희의 사내는 그 말을 받았다. 도주께서는 만약 사람을 잘못 안내하여 온다면 소인을 참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소인의 부모와 처자식마저도 누를 입게 되어 모조리 참수를 당하게 되리라는 영이 계셨소이다. 산오파는 노에서 그 말을 받았다. 참하라면 참하라지 뭐가 대수로운가. 그러나 말을 해놓고 보니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녀석에게는 그야말로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와 동시에 그녀는 즉시 한계책이 떠올라 입을 열었다. 제자야, 그렇다면 너는 장락방의 방주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다오. 내가 방주라면 이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맞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석파천은 망설였다. 그건 아무래도. 그 황희의 사내는 그 말을 가로채듯 입을 열었다. 상선벌하게 두 사자께서는 장락방의 방주가 나이 겨우 약관의 젊은 영웅이며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할머니가 아니라고 분명한 설명이 있었소이다. 산호파는 노에서 고함을 질렀다. 개방귀 같은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또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내 나이는 비록 많지만 덕망은 하나도 높지 않네. 그 황희의 사내는 빙긋이 웃더니 곧장 바닷가로 가서는 배의 밧줄을 풀었다. 산호파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좋다. 제자야, 내가 가거라. 그러나 너는 이 사부의 한마디를 들어보아라.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물론 사부님의 분부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산호파는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만약에 한 가닥의 생기라도 보인다면 너는 한사코 스스로 탈출해서 도망쳐 오도록 해라.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다른 곳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이다. 이것은 이 사부의 엄명이니 결코 어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석파천은 아연해져서는 말똥말똥 산호파만 쳐다보았다. 어째서 사부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을 구하지 말라는 것일까? 설마 하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할아버지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산호파의 신신당부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산호파는 다시 당부를 했다. 너는 가서 늙은 미치광이에게 내가 이곳에서 3개월간 기다리겠다고 해라. 그리하여 내년 2월 말까지 만약에 이곳으로 달려와 나와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버릴 터이니 다시는 벽라산으로 가라는 등의 엉터리 말을 하지 말라고 해라.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죽어 악귀가 된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수아는 말했다. 오라버니,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오라버니를 3개월 동안 기다리겠어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할머니를 따라 바다에 뛰어들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마음속으로 흐뭇한 한편 처량하고도 괴로움을 느끼며 재빨리 입을 열었다. 수아는 그럴 필요가 없소. 수아는 한사코 말했다. 나는 그러겠어요. 그 한마디의 음성은 매우 나직했으나 조금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뜻이 가득 서려 있었다. 민유는 입을 열었다. 소형제,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오기를 모두 이곳에서 빌어주겠네.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석 부인께서도 몸 보중하시고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선생을 따라갔으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장락방의 방주는 가짜이니 어쩌면 저들이 저를 되돌려 보내줄지도 모릅니다. 장삼과 이사는 또 저와 의형제들이니 정말 위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가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쪼록 그렇기를 바라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젊은이는 무림의 인심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와 같은 결의 형제를 어찌 진정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석청 역시 한마디 당부를 했다. 소형제, 섬에서 만약에 그 누가 손을 쓰게 되었을 적에 자네는 내력을 돋우고는 우격다짐으로 싸우되 무슨 초식이고 도법이고 아랑곳할 필요가 없네. 그는 석파천의 내력이 놀라운 만큼 한가닥에 생기는 바로 그 내력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이번에도 고개를 숙여 보였다. 예. 석 장주께서 지도해 주신 말씀에 사의를 표합니다. 백만검은 그의 손을 잡고서는 말했다. 사위, 우리는 이제 한 집안 사람이네. 우리 부친으로 말하면 연세가 많으시니 자네가 반드시 많이 돌보아줘야 할 것이네. 석파천은 그가 자기를 사위라고 불러주자 그만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대답했다. 그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 세 사람은 표현은 안 했지만 고소하게 잘 됐다는 심정에 가득 사로잡혀서는 똑같이 생각했다. 30년 동안 이미 세 패의 무림 고수들이 협객도로 떠났으나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내 녀석도 머리 셋 달리고
팔이 6달린 사람이 아닌 만큼 어찌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각기 조심하라느니 아무쪼록 장문인을 잘 돌봐달라느니 하는 유의 인사치레를 한마디씩 했다. 즉시 석파천은 여러 사람과 헤어져 모래바닥에 들어서게 되었다. 무사람들은 모래사장 갖가지 전송을 했는데 수아와 민유 두 사람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산오파는 갑자기 그 황희의 산에 앞으로 다가서더니 철석하고 그의 따귀를 세차게 때리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자네는 위더른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했으므로 좋고 그른 것을 알도록 해주는 바일세. 그런데 그 사람은 반격을 하지 않고 얻어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빙그레 웃더니 조그만 배 위로 올랐다. 석파천은 무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하고 그 사내의 뒤를 이어 배에 올랐다. 그 조그만 배는 두 사람을 태우게 되자 배전이 바닷물과는 이미 몇치도 되지 않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진정 한 사람도 더 태울 수 없는 배였다.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이 겨울철이라는 것이었다. 겨울철에는 남해에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법이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물결이 일게 된다면 조그만 배는 뒤집히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협객도에서 동짓날을 택하게 된 것은 바로 어쩌면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사내는 노를 몇 번 저어서 배를 모래사장에서 떼어놓더니 뱃머리를 돌렸고 곧이어 하나의 누런 세모꼴에 돛을 올렸다. 돛은 즉시 천천히 불어오는 북풍을 싣고 남쪽으로 나갔다. 석파천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산오파와 수아 등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바닷가의 벼랑에 서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검은 점으로 변하더니 끝내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밤이 된 이후 배는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흘째 되는 날 따지고 보면 바로 동짓날인데 그 사내는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바로 협객도의회다. 석파천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리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마음은 긴장됐고 가슴은 쿵쿵 뛰었다. 다시 한 시즌 가게 되었을 때 섬에 높다랗게 솟아있는 돌산을 볼 수가 있었다. 산에는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나 있었다. 신십해 무렵에 조그만 배는 섬 남쪽의 바람을 등진 곳에 닿게 되었다. 그 사내는 정중히 말했다. 석방주께서는 무트로 오르십시오. 섬 남쪽은 바로 넓은 모래사장이었다. 동쪽 벼랑 아래에 40여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짚히는 바가 있었다. 이곳에 배들이 적지 않으니 섬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도망쳐와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빼앗아 탄다면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는 무트로 올랐다. 그 사내는 밧줄을 들고 무트로 오르더니 밧줄을 커다란 바위에 감아매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라를 꺼내 우우하고 불었다. 얼마 후 산 뒤쪽에서 4명의 사내가 달려나왔다. 한결같이 누런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석파천 앞으로 달려오더니 허리를 구부렸다. 도주께서는 영빈관에서 삼가석 방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보시지요. 석파천은 백자재가 걱정되어 물었다.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은 이미 도착하셨소? 앞장을 선 황희의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은 전문적으로 석방주를 돌보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은 잘 모른답니다. 석방주께서 영빈관에 이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장을 서서 걸어갔으며 석파천은 뒤를 따랐다. 나머지 4명의 황해 사내들은 7, 8보 정도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양쪽은 모두 숲속인데 한가운데로 산길이 뚫려 있었다. 석파천은 주위의 경치를 유심히 살폈다. 도망칠 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눈에 익혀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수마장을 걸어 들어가게 되자 바위들이 어지럽게 서 있는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왼쪽은 깊은 낭떠러지로 세찬 산개울 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곧이어 길은 벼랑을 따라 오르게 되었는데 두어 번 모퉁이를 돌게 되자 10여 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다. 아마도 그 폭포가 바로 산개울의 수원지인 것 같았다. 길을 안내하던 그 산에는 길 옆 한 그루 커다란 나무 뒤에서 기름 먹인 비옷을 꺼내 석파천에게 건네주었다. 영빈관은 바로 저 수락동 안에 있습니다. 석방주께서는 옷이 젖지 않도록 비옷을 입으십시오. 석파천은 비옷을 받아 입었다. 산에는 폭포로 다가가더니 몸을 날려 뛰어들었다. 석파천 역시 몸을 날렸다. 안쪽에는 기다란 통로가 있었다. 양쪽에 기름등이 켜져 있어 침침하기는 했으나 길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통로는 산허리에 뚫려 있는 천연 동굴을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인공으로 다듬은 것 치고 매우 좁았으나 때로는 탁 트일 정도로 넓은 곳도 있었다. 점차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동굴 안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 들렸다. 그 소리는 매우 맑고 고와 옥으로 만든 북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동굴 안에는 갈림길이 무척 많았는데 석파천은 일일이 외워두었다. 동굴 안에서 약 2마장쯤 나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옥석으로 깎아서 만든 동굴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3개의 커다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석파천은 글씨를 몰라 슬쩍 물었다. 이곳이 바로 영빈관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그는 쓰여 있는 것을 왜 굳이 물어보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옥석으로 된 동굴 문 안으로 들어가자 땅바닥에 청석을 깔아놓은 통로가 나타났다. 사내는 석파천을 왼쪽에 첫 번째 석동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말했다. 석방주께서는 잠시 이곳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나중에 연회가 베풀어지게 된다면 도주께서는 석방주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동굴 안에는 탁자와 의자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세 자루의 붉은 촛대가 석실 안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나이 어린 동자가 차와 4가지 간단한 음식을 갖다 주었다. 석파천은 음식을 대하게 되자 나무로 내려오면서 석청이 당부하던 말을 떠올렸다. 소영제, 30년간 협객도로 간 영웅호걸들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네. 협객도의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많은 무림의 고수들을 일망타진하리라고는 보지 않네. 그의 당부는 계속되었다. 나의 짐작으로 섬에서는 틀림없이 비열한 수단을 썼을 것이네. 기관 함정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음식에다가 극독을 탔을 것 같네. 그들이 공공연히 사람들을 청해 동지 팥죽을 맛보게 한다고 떠들어대었으니 그 한 그릇의 팥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라 어쩌면 이상야릇한 점이 없을 수 있겠으나 도리어 흔히 보는 다과나 밥과 찬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네. 다만 이와 같은 도리는 무척 얕은 것이라. 이 석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명문대파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도 어찌 생각을 못했겠는가. 그들이 협객도로 가게 되었을 때는 자연히 여러 가지 해독약을 가져갔을 터인데 어째서 끝내 그 사람들의 독수에 당하게 되었는지 실로 그 해답을 얻기가 힘드네. 자네는 심지가 곧고 인정이 많아서 어쩌면 하늘이 착하고 어진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고약한 보답을 받지 않을지도 모르지. 어찌되었든 간에 조심을 하도록 하게나. 그는 그와 같은 석청의 당부를 뇌리에 떠올리기는 했으나 향긋한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되자 시장기가 몰려왔다. 배가 고픈데 섬에 와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장삼과 이사는 나와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로 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는데 나를 해칠 수 있을까? 그리하여 그는 즉시 소매, 춘권, 전병, 증고 4가지에 갖다 놓은 음식을 먹어치우고 한 주전자의 찬물도 반이나 비워버렸다. 석동에서 약 1시즌쯤 기다리게 되었을 때 갑자기 요란한 종소리와 북소리 등이 크게 울렸다. 길을 안내했던 사내가 석동의 입구에 나타나 허리를 굽혔다. 도주께서 석방주가 연회에 참석하도록 청하십니다. 석파천은 그를 따라 나섰다.
몇 개의 석실을 지나게 되자 종소리와 북소리가 더욱더 요란하게 들려왔고 눈앞이 훤히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 커다란 석동 안에 소의 기름을 짜서 만든 촛불이 잔뜩 켜져 있었고 100여 개나 되는 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석동 안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탁자를 나열해 놓았으나 조금도 비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수백 명이나 되는 황해 사내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손님들을 맞아 자리로 안내를 했다. 모든 손님은 각기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은 셈이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손님을 옆에 모시고 앉는 주인 쪽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다. 무손님이 자리에 앉자 주악 소리가 곧 멈추게 되었다. 석파천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대뜸 백자재가 가슴을 펴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할 뿐만 아니라 위맹하게 생긴 그는 무사람들 가운데 앉아있었지만 체구가 유난히 커서 군계일 합격이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날 서곡 안에서는 너무나 어두워 석파천은 그를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훤히 켜진 불빛 아래서 보니 정말 위덕 선생이야말로 절간에 모셔다 놓은 신상처럼 장엄하고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한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객청에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으나 안내를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음성을 낮추었고 모든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가 무거웠던지라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석파천이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부르짖게 되자 모든 사람의 눈길은 자연히 그에게 쏠리게 되었다. 백자재는 싸늘히 코웃음을 쳤다. 흥! 분수를 모르는 녀석 같으니 내 녀석 때문에 나의 손녀가 자손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 않느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잠시 후에 그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원래 백자재는 그가 협객도로 죽으러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아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들과 딸 자식을 둘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촌에서 할아버지를 3개월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백자재는 길다란 눈썹을 곤두세웠다. 벽라산에 가지 않겠다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날 욕하던 늙어 망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정불사와 같은 경박한 자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것을 고지 듣는 것으로 보면 늙어 망령이 난 할아버지가 멍청하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불사를 만나게 된다면 금오도법으로 그의 팔 한쪽을 잘라내고 혓바닥을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백자재는 그 말에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맞았다 맞아. 응당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대청의 한 모퉁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째서 나에게 그토록 욕을 하는 것일까? 내가 언제 그녀에 대해서 경박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냐? 나는 그녀에 대한 지성의 사랑 때문에 늙어서도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강철 같은 심장으로 벽라산의 한 걸음도 디딜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혓바닥과 팔을 자르겠다니. 석파천은 말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았다. 정불사가 팔꿈치를 탁자 위에 대고 턱을 고인 채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를 본 석파천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울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만약 평소였다면 영웅호걸들은 정불사에게 비웃음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은 자기 발등에 애군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공포감에 심사가 무거워져 같이 울고 싶은 참담한 기분이라 그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했다. 이 한때의 영웅호걸들은 명문대파의 장문인이 아니면 바로 어느 방이나 어느 회의 우두머리이며
한평생 칼과 검의 끝에서 뒹굴며 살아온 사람들이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그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칼이나 한 자루의 창을 사용하되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다고는 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자기의 무공이 뛰어나다는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적이 죽고 자기가 살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이 섬에 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죽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에 다시 두렵고도 의심스러운 생각마저 가지게 되어 옛날의 커다란 적을 눈앞에 두고 남이 볼 수 있도록 정당하게 겨루는 광경보다 그야말로 감당해 내기가 훨씬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벼랑간 서쪽 모퉁이에서 목쉰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흥, 흥, 뭐가 지성이고 늙기까지 장가를 안 가. 사소치에게 그토록 미련이 남았다면 어찌하여 우리 언니와 더불어 딸을 가졌지? 삽시간에 정불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몸을 벌떡 일으키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여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우리 언니 일을 내가 왜 몰라요? 당신의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나요? 아니면 살았나요? 정불사는 그만 쿵하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너무나 세차게 앉는 바람에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로 만든 의자의 네 다리가 부러졌다. 여인은 다시 다그치듯 질문을 던졌다. 그 계집애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빨리 말해봐요. 정불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여인은 날카로운 어조로 조롱하듯 말했다. 언니가 돌아가실 때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어 그 딸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돌보라고 했는데 짐승만도 못한 도적 같으니 우리 언니의 한평생을 그르치고도 모자라서 남의 여편네만 생각하고 있다니. 정불사는 그만 얼굴이 흑빛이 되어 두 무릎을 꿇었다. 의자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는 두 다리로 앉은 자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다리에 맥이 빠지자 그만 꿇어앉게 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무공이 뛰어나 재빨리 똑바로 섰다. 여인은 다시 날카롭게 외쳤다. 도대체 그 계집애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20년 전 그 애는 살고 있었지만 그 후는 나도 모른다. 어째서 그 애를 찾아보지도 않나요? 그건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애가 협객도로 왔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노부도 잘 모른다. 석파천은 그 여자의 몸매가 왜소하고 얼굴을 두꺼운 흑사로 가리고 있어서 얼굴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흉악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정불사가 어째서 그녀를 두려워할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종과 북소리가 크게 일었다. 한 명의 황해 사내가 나타나더니 낭낭히 외쳤다. 협객도의 용도주와 목도주께서 삼가 귀빈들을 만나 뵙겠다고 합니다.